통장에 찍힌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아침 부동산 앱을 켜보니 내 아파트 시세가 또 올랐습니다. 10억 하던 집이 어느새 13억이 됐죠. 장부상으로는 3억 원을 번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더 부자가 됐는데 왜 지갑은 더 가벼워진 것 같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집어들면서도 가격을 2번 확인하게 되고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했던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빚내서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무조건 사라. 실제로 이 말을 따른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고 이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겐 거의 종교와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방주라고 믿었던 그 아파트가 사실은 당신의 현금을 빨아들이는 가장 위험한 모래지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10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되고 서류상 자산은 분명 늘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 자산의 무려 64.5%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는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유리상자 안에 전시된 상태인 거죠. 내 자산은 커 보이는데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금융자산이 70%에 가까운 미국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믿음에 생긴 균열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정말로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의 환상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단 하나의 부의 공식, 바로 빚내서 집 사라였습니다. 어른들은 왜 그렇게 이 말을 반복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부동산 불패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지난 시대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지극히 합리적이고 강력한 수학 공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의 첫 번째 변수는 바로 고성장입니다. 1990년대 우리 경제는 매년 평균 7%씩 성장했습니다. 외환위기로 잠시 주춤했지만 바로 다음 해 10%가 넘는 성장률로 V자 반등에 성공했죠. 지금에 의해서 3% 저성장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성장 시대의 상식은 명확했습니다. 오늘의 빚은 내일의 내가 더 쉽게 갚는다. 내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오를 테니 지금의 대출 원리금은 몇 년만 지나면 가벼운 짐이 될 거라는 사회 전체의 강력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저금리라는 두 번째 변수가 더해지면서 레버리지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헐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계산이 되시나요? 내 소득은 계속 오를 것이고 돈을 빌리는 비용은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빚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빚을 내지 않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 레버리지는 부자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이 공식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숫자로 증명되었죠. 2002년 단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31%나 폭등했습니다. 웍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6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은행에서 3%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렸어도 집값은 그 10배의 속도로 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믿음에 생긴 균열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정말로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의 환상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단 하나의 부의 공식, 바로 빚내서 집 사라였습니다. 어른들은 왜 그렇게 이 말을 반복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부동산 불패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지난 시대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지극히 합리적이고 강력한 수학 공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의 첫 번째 변수는 바로 고성장입니다. 1990년대 우리 경제는 매년 평균 7%씩 성장했습니다. 외환위기로 잠시 주춤했지만 바로 다음 해 10%가 넘는 성장률로 V자 반등에 성공했죠. 지금의 2에서 3% 저성장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성장 시대의 상식은 명확했습니다. 오늘의 빚은 내일의 내가 더 쉽게 갚는다. 내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오를 테니 지금의 대출 원리금은 몇 년만 지나면 가벼운 짐이 될 거라는 사회 전체의 강력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저금리라는 두 번째 변수가 더해지면서 레버리지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헐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계산이 되시나요? 내 소득은 계속 오를 것이고 돈을 빌리는 비용은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빚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빚을 내지 않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 레버리지는 부자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이 공식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숫자로 증명되었죠. 2002년 단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31%나 폭등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6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은행에서 3%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렸어도 집값은 그 10배의 속도로 올랐습니다. 당신이 집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국가의 몫이죠. 특히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른 가격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억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집은 그냥 깔고 앉고 부동산 말고 다른 곳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주식 배당이나 예금이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금의 마지막 함정,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원래 이자 배당은 따로 계산하는 줄에 서 있던 돈이에요. 그런데 이자 배당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세무서가 이제부터는 따로 줄 말고 월급이랑 한 줄로 합쳐서 서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한꺼번에 크게 보이니까 세율도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벌면 그때부터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그 초과된 소득은 당신의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에 달하는 엄청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낼 현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더 큰 세금 고지서가 되어 돌아오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내 자산은 장부 위에서만 춤을 출 뿐 정작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어디에도 없는 종이 부자의 덫에 완벽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산 가격 상승, 그것조차 착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약 5억 1천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2023년 말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올랐으니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8년 동안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려 18.5%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15년에 1억 원과 2023년에 1억 원은 전혀 다른 돈이라는 뜻입니다.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15년에 1억 원이 가졌던 구매력은 2023년에는 약 8,4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만히 은행에만 넣어뒀는데도 내 돈 1억에서 1,500만 원 이상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화폐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내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 내 아파트의 시세만 보고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제외하고 봐야 진짜 내 자산의 증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산의 진짜 가치는 짜장면을 몇 그릇이나 더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는가, 즉 실질 구매력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만 그 민낯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몇 년간의 자산 가격 폭등은 온전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거대한 착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무려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4년 전 1,200원 되던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원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 자산의 덩치는 20% 커졌지만 그 가치를 재는 화폐라는 자의 눈금은 25%나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실입니다. 원화로는 3억 벌었다고 좋아했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진짜 돈, 달러로 환산하면 내 자산 가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자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버티면 이겼지만 앞으로는 버틴다고 반드시 보상이 오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내 삶이 더 팍팍해진 이유, 그건 바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집을 팔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 한 채가 거주뿐 아니라 노후와 현금과 자산 증식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은퇴한 박 씨는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자산가죠. 하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재산세만 연 200만 원, 관리비 월 3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입니다. 집은 15억인데 김치 한 포기 사는데도 고민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 없는 자산의 민낯입니다. 15억짜리 집이 나에게 매달 얼마를 벌어다 주나요? 0원입니다.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로 내 통장에서 돈을 빨아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15억으로 매달 50만 원씩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매달 내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어느 쪽이 진짜 자산일까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팔 때 이득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파는 순간에만 실현되는 일회성 이익입니다. 팔고 나면 끝이죠. 그런데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매년 계속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더 중요한 건 집을 팔려면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전세금이나 다른 집값을 내야 하죠. 결국 집을 팔아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주거비로 나갑니다. 진짜 내 손에 남는 순수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산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모든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사는 집은 그대로 두고 돈이 벌게 할 자산의 역할을 다른 곳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월급 외에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또 하나의 현금 파이프라인. 대부분은 수억 원 자산가나 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월 1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지금 당장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ETF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설계도가 바로 미국 배당주 ETF입니다. 이름이 어렵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담아놓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처럼 망할 걱정 거의 없는 튼튼한 미국 기업. 그것도 주주들에게 꾸준히 이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착한 기업들만 수십 수백 개를 한데 모아놓은 종합선물 세트죠. 이 바구니 하나를 사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우량 기업들의 건물주가 되어 매달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량주 한 주에 수십만 원씩 해서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ETF라는 바구니는 단돈 몇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SCHD는 한 주에 약 70달러대, JEPI는 50달러대로 월 10만 원이면 누구든 투자를 시작하고도 남습니다. 치킨 몇 번 안 시켜 먹을 돈으로
세계 최고 기업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할까요? 여기서 당신의 투자 목표에 따라 두 갈래 길이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은 성장하는 월세를 추구하는 SCHD입니다. 이 ITF는 최소 1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온 기업 중에서도 재무가 튼튼하고 앞으로 배당금을 더 늘려줄 100개의 기업에만 집중 투자합니다. 실제로 SCHD는 2025년 말까지 14년 연속으로 총 배당 지급액을 늘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매년 내 월세가 저절로 올라가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은 만원당 연 300에서 400원 수준으로 아주 높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파이프라인이 점점 더 굵어지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죠. 심지어 100만 원 투자 시 1년 운용 수수료가 600원 수준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는 건 강력한 장점입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 당장 높은 월세를 목표로 하는 JEPI입니다. JEPI는 우량주 배당금에 더해 커버드콜이라는 옵션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가진 주식을 남에게 잠깐 빌려주고 매달 추가 이용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이 덕분에 JEPI는 현재 만원당 연 700에서 800원 수준의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SCHD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죠.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즐거움을 바로 느끼고 싶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높은 현금 흐름의 대가로 JEPI의 1년 운용 수수료는 SCHD보다 약 6배 비쌉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10년, 20년 뒤 더 굵어질 파이프라인을 원한다면 성장하는 월세 SCHD를, 지금 당장 현금의 힘을 느끼고 싶다면 따박따박 높은 월세 JEPI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든 1천만 원을 투자하든 핵심은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매달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자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억짜리 아파트는 매달 나에게 영원을 벌어다 줍니다. 하지만 1천만 원짜리 배당주 ITF는 매달 5만 원에서 7만 원을 벌어다 줍니다. 1년이면 60만 원에서 84만 원이죠. 10년이면 600만 원에서 840만 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결국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통제권을 당신이 쥐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만이 남습니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던 과거의 성공 방정식. 그것은 결코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시대에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지배하는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당신 의지와 상관없이 자산의 실질 가치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시대, 서류상으로는 부자일지 몰라도 정작 내 삶을 지탱할 현금 흐름이 마르는 기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내 돈의 주인이 되는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산을 위해 돈을 벌어다 바치는 노예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주인으로 거듭나겠습니까?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부자의 조건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입니다.